안녕하세요. 영앤 리치의 삶을 사는 젊은 여성입니다. 제 나이가 겨우 30대인데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부모님을 잘 만나 돈 걱정 없이 편히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 졸부집 외동딸은 아니고요. 연매출 200억에 순자산이 100억인 철강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입니다. 돈이 많으면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행복은 돈과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깟 돈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거든요. 저를 농락하고 배신을 때린 남편과 시모를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안갚음을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저희 가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철강회사 대표이자 할아버지가 설립한 학교 재단의 이사장이셨고요. 미대를 졸업하신 어머니는 작은 갤러리의 관장이셨어요. 자식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자애로우며 사회적으로도 덕망을 갖추었으나 단 하나, 돈에 관해서만은 얄짤없는 짠돌이 구두쇠가 또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자린고비가 된 것은 할아버지의 남다른 자녀 교육 때문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하셨거든요. 탱크나 비행기에서 나오는 고물을 수거해서 건설 현장에 내다 파셨는데 그 수입이 꽤 짭짤했고 그렇게 철강회사까지 창립하게 되셨어요. 고물로 사업을 일군 할아버지는 물건을 아껴 쓰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를 크게 혼내시고 벌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물건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물건이 고장날 때까지 징하게도 오래오래 사용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신상을 사달라고 울고 불며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구형 텔레비전을 신형 스마트 TV로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 우리 집도 스마트 TV로 바꿔요. 다들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도 보는데 우리 집만 아직 구형 IPTV야. 뭐? 아직 멀쩡하게 작동하는 텔레비전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잔인하구나. 텔레비야, 귀 막아. 아니, 요즘 신형 TV는 휴대폰 미러링해서 동영상도 크게 보고 넷플릭스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아빠. 미러링이고 구글링이고 아빠 사전에 안락사는 없어. 저 아이들이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면 그때 내가 직접 눈도 감겨주고 보낼 거야. 내 친구 중에 이런 구닥다리 보는 애는 아무도 없어. 우리 집이 박물관이야 뭐야. 노트북도 휴대폰도 다 고물전지야.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벌어서 사면 되지. 용돈 모아서 주식 투자라도 해봐. 늘 이런 식입니다. 아빠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즉 돈을 모아서 제가 직접 사서 쓰라는 거죠. 하지만 학창시절에 돈 나갈 일이 오죽 많나요.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도 가야 하고 아이돌 덕질로 앨범에 포카도 사야 하고 게임도 해야 해서 한 달 용돈이 모자란 판에 투자라니요. 아빠가 이렇게 나올 때 필요한 건 뭐다? 그건 엄마의 지원 사격입니다. 엄마, 아빠 좀 봐. 스마트 TV가 요즘 대세라는데 우리만 구닥다리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 엄마. 나도 스마트 TV. 다은아,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이 집 사람인가 봐. 엄마는 아무런 힘이 없어. 미안하다. 엄마.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 알잖아.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변하는 거. 아빠가 작년까지도 2G 휴대폰 쓴 거 알지? 그랬습니다. 아빠도 유재석보다 더 심하게 구형 폴더폰을 사용하시다가
폰이 더 이상 켜지지 않자 그제야 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신 살아있는 원시인. 화석 같은 분이세요. 아, 진짜! 나 너무 싫어. 저 고물 텔레비전은 왜 안 죽어? 아, 죽어, 제발! 다은아, 불가항력이야. 엄마도 저것들을 과로사시키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빠가 어찌나 튼튼하고 성능 빵빵한 걸로 구입하는지 애들이 아무리 쓰고 써도 죽지를 않아. 지가 무슨 007인 줄 알아요. 뭘 해도 무슨 수를 써도 네버 다이야. 징하다 징해. 아빠는 제품의 수명이 닿으면 시중에서 최첨단이거나 최고의 명품으로 구입을 하시고 한 번 사면 그걸 또 오래오래 사용하셨죠. 세상에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얼리 어답터도 있는가 하면 저희 아빠처럼 그런 흐름과는 동떨어져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아빠는요.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의 가치를 알고 아껴야지. 돈을 잘 번다. 고 말씀하셨어요.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만원 되는 거라며 슈퍼에서 100원짜리도 받아오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여간 가족이 외출할 때 쓰지 않는 전기 코드를 뽑는다든지 전기불도 쓸데없이 못 켜게 할 정도였죠. 심지어 홍차 티백도 여러 번 재활용하셨어요. 이야, 세 번째 우린 맛이 제일 좋다니까. 하시면서요. 검소하다 못해 궁상 맞다고요? 그렇다고 아빠가 진짜로 궁상 맞으셨던 건 아니에요. 돈을 써야 할 때는 진심 크고 확실하게 쓰셨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기부천사였어요. 국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도 많이 만들어주셨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 지어주고 우유도 지원해주셨어요. 부모님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통통하게 볼살이 오른 모습을 보며 몹시 흐뭇해하셨죠. 물론 국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천사처럼 도움을 준 사람들 중에는 저희 남편 가족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릴 땐 제가 갑부집 딸이란 걸 몰랐거든요. 다들 집에 도우미 이모가 계신 줄 알았고 다들 마당 넓은 저택에 사는 줄 알았어요. 세단 석대는 너끈히 들어가는 주차장 옆에 대문으로 들어가면 별채가 나오고 그 뒤로 잔디가 잘 손질되어 있는 언덕배기 마당을 올라가야 겨우 도착하는 대저택.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옆집도 그 옆집도 저희처럼 대저택이었고 삼촌 집도 이모 집도 친척 집에 놀러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 별채에 둥지를 틀게 된 가족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집이 없어 떠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때만 해도 아빠는 여느 부자들처럼 기사 딸린 리무진을 이용하지 않고 종종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노숙하는 부부와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그 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무료급식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얼핏 낯익은 얼굴을 본 것 같은 거야. 확인해보려고 다시 돌아가서 인사를 했지. 그런데 선배가 아니고 완전 초면인 사람인 거야. 내가 미안해가지고 인사하고 돌아오려는데 근데 그 집 아들내미 녀석하고 눈이 딱 마주쳤지 뭐야. 딱 우리 다은이만한 애가 장화 신은 고양이 눈을 하고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오나. 당장 잘 데도 없다는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을 무작정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정리해고로 실직하고 3년 만에 거리로 나앉았대. 그래도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라면 믿을만 하지 않아? 그래서 별채에 계속 살게 해요?
내가 요즘 체력이 별로야. 나도 이제는 뒷좌석에 폼 잡고 앉아서 김 기사 운전해. 어서. 하면서 살 거야. 어련하시려고요. 그래도 별채 가족도 좀 챙겨줘.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뒷수습은 다 내 차지지. 말은 그렇게 해도 엄마는 별채에 든 세 사람을 가족 못지않게 잘 챙겨주셨어요. 별채 아주머니도 고맙다며 다음날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는 엄마 일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넓은 집을 사모님 혼자 돌보세요? 파출부 아주머니도 없이요? 일도 하신다면서 너무 대단하세요. 아, 도와주는 이모님이 계신데 마침 따님 댁에 가셨어요. 따님이 출산했거든요. 산후조리 끝나면 오실 거예요. 엄청 야무지시고 손맛도 좋으셔서 장금이가 따로 없으세요. 얼른 이모님이 오셔야 제대로 된 진수성찬을 맛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리는 젬병이라. 아이, 그럼 사모님, 제가 이모님 오시기 전까지 가서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아니, 나는 괜찮아요. 저희 식구가 이 댁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염치가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사모님도 일하러 나가셔야 하고. 아유, 정말 나는 괜찮은데. 제발 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좀 그러시면 이모님 오실 때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별채 아주머니는 저희 집 가사도우미를 자처하셨고 별채 아저씨는 아빠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딸 출산을 도우러 갔던 이모 할머니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다고 연락을 주셔서 결국 두 분이 저희 집의 일을 돌보면서 별채에 거주하시게 됐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의 눈을 가졌다는 두 분의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저와 동갑이었어요. 서로 인사들 해. 여기는 내 딸 다은이. 인사해야지. 안녕. 나는 빛나 초등학교 2학년 3반 고다은이라고 해. 성빈아, 너도 인사해야지. 나는 문성빈이야. 성빈이는 아빠의 배려와 지원으로 저와 같은 사립학교에 다니게 됐는데요. 그게 좀 역효과였어요. 학교에 별난 애들이, 아니, 별난 부모들이 많아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전학생이 기념으로 떡을 돌렸는데 몇몇 엄마들이 바로 발빠르게 뒷조사를 해서 그 아이 아버지가 초선 국회의원인 걸 알게 됐어요. 어머, 감히 초선 주제에 떡을 돌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이가 없네. 주제를 모르는 것들이 천지라니까. 하여간 이 동네도 한물 갔어. 수준 떨어지게. 안 되겠어. 우리가 명문가 성굴에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렇게 치맛바람의 주역들이 초선 의원의 아들내미 왕따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이방인이 끼어드는 걸 엄청 경계하는 살벌한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환경에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무일푼의 성빈이가 굴러들어왔으니 골빈 부모들과 싸가지 없는 자식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야, 문성빈, 저리 가. 냄새나. 야, 문거지? 고다은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오지 마. 이리 오지 말라고. 아빠가 운전기사고 엄마는 파출부? 다라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새끼야, 죽어. 아하, 그래서 급식도 산처럼 쌓아서 먹는 거구나. 어디, 이것도 주워 먹어봐. 하루가 멀다 하고 성빈이를 괴롭혔고 성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성빈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
제가 그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 다 바보 멍청이야? 선생님이 친구를 괴롭히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 아니야. 우리는 친구 아닌데? 내가 왜 저런 찐따랑 친구하는데? 그럼 나도 너랑 친구 안 해. 가자, 문성빈. 성빈이 손을 잡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성빈이가 억울하고 분에 받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야,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쟤들이 괴롭히잖아. 그럼 어떡해. 내가 한 대 때릴까? 코피를 내버려? 어쭈. 아까는 왜 그랬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뭘 알아.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다 맞는 말만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이야? 너 냄새도 안 나고 찐따도 아닌데. 뭐가 맞아? 저는 성빈이를 무시하지 않고 잘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성빈이도 저에겐 좋은 친구였는데 특히 버스를 탈 때는 든든했습니다. 성빈이는 한 번씩 버스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저도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버스 타는 곳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성빈이 가방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성빈이를 따라 오물박 세상을 구경하며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도서관 간다는 핑계를 대고 둘이서 PC방이며 노래방이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맛집도 다니고 제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했어요. 저희는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성빈이를 야, 고다운 보디가드 혹은 어이, 고다운 수행비서 하면서 놀릴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놀림이 오히려 좋았어요. 마치 성빈이가 저를 공주를 지키는 용감한 기사처럼 느껴져서 괜히 설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완전 성빈이에게 꽂히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고등학교 2학년 때 태풍이 불던 날 밤이었어요. 부모님은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시골 병원으로 가시고 집에 안 계실 때였어요. 성빈이랑 저는 저희 집 부엌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물론 성빈이 엄마가 옆에 계셨고요. 그때 거센 비바람 소리와 함께 지하실 와인 창고에서 털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빈이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서는 창고 문이 열렸나? 하시는데 성빈이가 제가 가볼게요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가자는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왜? 싶었지만 저 자식이 혼자 지하실 가는 게 무섭나 보다. 폭풍우 치는 밤이 무서운 거로군. 자식, 이 누나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래? 하고 일어나서 같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반지하라서 지하실 위쪽에 창이나 있었는데요. 누군가 깜빡하고 창문을 열어뒀는지 아니면 바람에 저절로 창문이 열린 건지 덧문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성빈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덧문을 닫고 창문을 잠그고 저는 사다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사다리를 내려온 성빈이가 발이 땅에 닿자마자 갑자기 고개를 저를 향해 획 돌리면서 욱! 하고 놀래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야! 하며 성질을 내는데 성빈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겁니다. 왜 이러는데? 하면서 뒷걸음질 치던 저는 막다른 병에 등을 기대게 됐고 성빈이는 저를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드라마에서는 이러다가 키스를 하던데 어쩌죠? 저는 이게 바로 키스각인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쭉 내밀었어요. 그런데 입술이 허전하대요. 완전 뻘쭘하대요.
잠시 후 성빈이가 제 볼에 쪽 볼뽀뽀를 하고 멀어졌어요. 저는 놀란 나머지 한쪽 눈을 살그머니 뜨고 뭔 일인가 살폈는데 성빈이가 씩 하고 웃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거 무슨 의미야? 온갖 물음표가 머릿속을 날아다니며 맴돌았습니다. 그나저나 볼뽀뽀 한 번에 저는 넋이 나가고 말았어요. 머릿속에선 불꽃이 터지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다 잤죠 뭐. 그날 이후부터 성빈이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볼뽀뽀를 계속했습니다. 어떨 땐 제 이마에도 하고 어떤 날엔 손등에도 하고. 하지만 정작 입술에는 해주지 않아서 저는 애간장이 탔습니다. 내 입술을 아무리 쭉 내밀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했어요. 야, 문성빈. 왜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자는 거야? 넌 오빠한테 비밀 만드는 거 진짜 싫은디. 지금 말고 나중에 대학 가서 내가 스펙 쌓고 그런 뒤에. 지금은 쥐뿔도 없으면서 사귄다고 바로 퇴짜 맞을 것 같거든. 야, 우리 오빠를 뭘로 보고. 우리 오빠 그런 속물 같은 분들이 아니셔.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 저희는 고3 때도 연애질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입성했어요. 물론 족집게 과외 선생님의 탁월한 교육 덕분이었지만요. 대학 생활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래도 성인이 됐을 뿐인데 저희 집에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자 부모님 재산이 수백억 되면 사용과 출신 검사, 의사 쌉 가능이죠. 게다가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명문가에 얼굴까지 받쳐주니 훌륭한 스펙입니다. 내로라 하는 재벌 뼈대 있는 가문은 문제없지요. 저는 엄마를 닮아서 청순 베이글 여신이라고 불렸기에 외모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화목한 가정에 성격도 밝고 애교도 많은 편이니 선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재력가들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자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성빈이랑 너무 자주 붙어 다닌다며 저에게 새로운 환경, 일테면 승마클럽이나 호텔 피트니스나 골프레슨 같은 회원권을 끊어주셨어요. 저도 재벌가 막내 아들 같은 오빠들이랑 어울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빈이 눈치를 쓱 보게 되더라고요. 성빈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오빠들을 만나 놀기만 하면 제깍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다운, 잔 내려. 헐, 어떻게 알았지? 저는 들고 있던 술잔을 저도 모르게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에도 성빈이는 없었습니다. 뭐지? 갸우뚱하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조속한 귀가 바람. 그러면 저는 오빠들에게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성빈이는 귀신같이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진을 하느냐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정말 저를 애타게 만드는 밀당의 귀재였어요. 성빈이는 여전히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아빠가 골라주는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가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빠는 성빈이 어떻게 생각해? 성빈이? 의문스러운 데가 있지만 착실하고 성실하고 그만하면 바른 청년이지. 왜? 만약에 내가 성빈이랑 사귀면 찬성이야? 그게 뭔 소리야? 만약에 말이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 글쎄, 만약이라도 나는 싫다. 아빤 반대야. 헐, 대박. 아빠 어떻게 그래? 성빈이가 뭐가 어때서?
정빈이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 어릴 땐 마냥 귀여웠는데 자라면서 눈에 야망이 가득해. 딱 자기 와이프를 고생시킬 눈이야. 참나. 언제는 남자가 야망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아빠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야. 실망이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부모의 반대나 주위의 장애가 심할수록 두 사람의 애정이 더욱더 깊어지는 현상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에 이어서 엄마까지 성빈이를 반대하시니까 제 마음은 성빈이를 향해 더 활활 불타올랐어요. 부모님 반대로 성빈이와 결혼하지 못하면 가출하겠다고 결심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쯤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린이 구호 활동을 하러 가셨다가 부모님을 태운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두 분 모두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어요. 이때 성빈이 아버지도 동행하셔서 성빈이와 저는 함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의 재산이 외동딸인 저에게 모두 상속된다며 상속 절차에 따른 전반적인 일을 다 봐주셨어요. 세금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의 생명보험 수령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약 200억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빠 회사는 작은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저는 회사의 대주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이 안 될 때 제 옆에서 저의 의지처가 되어준 사람이 성빈이와 성빈이 엄마였어요. 부모를 잃고 외로워하는 저를 위해 별채에서 저희 집으로 아예 옮겨와서 함께 생활하셨고 혼자 외로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마치 돌아가신 엄마처럼 절 봐주셨죠. 그런데도 저는 틈만 나면 슬픔에 빠졌습니다. 구닥다리 텔레비전도 노트북도 휴대폰도 제 눈물 버튼이었어요. 아빠가 구닥다리 가전제품보다 먼저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엉엉 울었습니다. 이것들도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아빠는 하고 울고 있으면 성빈이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부모님 흔적이 너무 많지?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내 남편이 보고 싶은데 넌 오죽하겠니? 그래도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부모님이 마음 편히 떠나질 못한단다. 그리고 이럴 땐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갈까? 전망 좋은 신형 아파트로? 솔직한 제안이었지만 아직 부모님을 보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니요, 아줌마.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아빠, 엄마 흔적이 남아서 더 좋아요. 평생 여길 떠나지 않을래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질색하던 아빠의 짠돌이 기질이 저에게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빈이가 기분 전환으로 풀빌라 호텔로 여행을 가자고 하면 겨우 하루 자는데 뭘 그렇게까지. 너무 아깝다. 하질 않나. 그럼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갈까? 가까운 일본으로 갔다 오자. 해도 아니야. 그냥 난 집에 있을래. 하면서 집순이 모드가 되어 집구석에 처박혀서 쓸데없이 꼽힌 전기 코드는 없는지 쓸데없이 전기불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아빠 딸 아니랄까봐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정없이 전원을 뽑고 스위치를 내리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성빈이가 야,
너무 심하다. 조락도 좋지만 아유, 이렇게 어둡게 하고 어떻게 살아. 드라큘라 백작집인 줄. 아껴야 잘 살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전기는 뭐 저절로 나오는 줄 아니? 알았어. 너무 어둡게 이러지 말고 분위기 좀 밝혀보자. 우리 드라이브 갈까? 어? 어디로? 내가 아주 멋진 곳을 봐뒀지. 참, 차도 한 대 뽑자. 세컨카로 뭐가 좋을까? 람보르기니? 하면서 새끈한 차 한 대를 사보는 건 어떠냐고 했지만 뭐 하려고, 아직 잘만 굴러다니는데. 하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해하던 아빠의 볼보 자동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정말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무섭고도 무서운 짠돌이 구두쇠 DNA였어요. 내 몸속에 흐르는 드라큘라도 아니고 흡혈귀도 아니고 자린고비의 피라니. 아무튼 저는 결혼식도 혼인신고하고 웨딩사진 찍고 단돈 17만 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성빈이와 결혼을 했죠. 시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호화롭게 하자고 했지만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아줌마, 어머니, 죄송해요.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10년 넘게 그렇게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어머니 소리가 나오겠니? 나 그렇게 속 좁은 시어머니 아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연습할게요. 아니, 어머니. 그래. 아유, 듣기가 참 좋구나. 다은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혼인신고만 하고 얼렁뚱땅 치러서야 쓰겠니?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이 하시면 너무 섭섭해 하실 거야. 그래도 호텔에서는 해야지. 안 그래? 성빈이도 이제 사업을 할 사람인데 인맥은 중요하잖니. 죄송해요. 결혼식 비용은 소아암 환자와 장학기금으로 내놓으려고요. 그게 더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래야지. 어쩜 너는 생각도 그렇게 깊고 다정하니? 내가 복이 많아서 너같이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는구나.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아줌마. 아니, 어머니. 결혼 후에도 짠돌이 기질은 어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살 때도 할인 행사 때만 들리는 짠돌이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성빈이는 결혼과 함께 엄청 눈이 높아졌어요. 상반기에 넣어둔 비트코인과 주식을 부동산으로 옮길까 하는데 아파트, 건물 어디가 좋을까? 글쎄. 아무래도 건물이 좋겠지? 청담동 130억대 건물 경매에 100명이 몰렸다잖아. 성빈이는 오마카세에서 식사하고 주말에 골프 치러 동남아를 다녀오고 명품 지갑에 명품 구두, 명품 정장을 입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바꾼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폰을 바꾸냐? 신용이야. 사진이 끝내주게 찍히거든. 이리 와봐. 자기야, 치즈. 그래도 아빠가 근검절약해야지. 돈을 모은다고 했어. 알았어. 그래도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일이 있어 다녀오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날은 비도 내려서 정말 조심조심 운전을 했어요.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흥얼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 멀리 달려오는 화물차가 한 대 보였습니다. 여긴 고속도로인데 왜 2차선으로 달려오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순간 역주행하던 2.5톤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화물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기사는 여성분이었고 저를 보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빠, 엄마,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여보, 어머니, 안녕.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귓가에 들리는 라디오 음악 소리를 마지막으로 끝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듯한 통증이 온몸을 강타했어요. 여기가 저승인가? 하는데 멀리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죽어서 사후세계로 왔나 보다. 저 소리는 저승사자들이 날 부르는 소리인가? 정신을 가다듬자 철벽 같은 어둠이 검은 먹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쩌면 아직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옆에서 사람들이 붙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서 눈을 떠보려고 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옆 병상에서 소리가 잠잠해지고 누군가 제 이마를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하세요, 김미숙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셨고요. 응급처치 받으셨어요. 말을 하려는데 입이 무언가에 고정되어 열리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얼굴에 찰과상이 심해서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로 압박 지혈 중이에요. 얼굴에 압박 붕대를 감고 계셔서 눈을 뜨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요. 출혈이 멎으면 소독약 바르고 다시 붕대를 감아 드릴 테니 안심하시고 한숨 주무세요. 네, 찰과상만 입고 경상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미숙 씨 가족분들은 경찰이 연락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왜 자꾸 저한테 김미숙 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고다운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도 번긋할 수가 없었어요. 입에도 거즈를 대고 반창고를 붙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버둥버둥거리니까 어디서 커다란 손이 와서 제 손을 아예 병상에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의를 주는 남자 목소리. 김미숙님, 치료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눈과 입을 사용하지 못하니 코와 귀가 비상사태를 직감하고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어요. 소머즈가 된 것처럼 저 멀리에 있는 소리도 잘 들리고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때 닦는 알코올솜 냄새도 기가 막히게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에게선 화장실 똥냄새까지 맡을 지경이었어요. 저 멀리서 아까 제 손을 묶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급한 사안인 듯. 박 선생님, 그럼 햄버거로 주문해요? 햄버거 콜? 아까 부드러운 여자분의 목소리. 그러자. 아니, 잠깐만. 피자로 할까? 다시 남자 목소리. 예, 피자도 좋죠. 그럼 피자로 주문합니다. 하는데 아까 그 여자 박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 아니, 잠시만. 밤이니까 피자보다 햄버거로 할까? 이러기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햄버거, 피자 그거 양이 얼마 된다고 갈팡질팡이야. 그냥 같이 시켜 먹어요. 하고요. 야식 메뉴에 진심이던 아까 그 여자. 박 선생님은 그러고도 몇 번을 이랬다 저랬다 하더니 끝내 핫도그로 급선회했어요. 그래도 결정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선택을 한 것에 내적 비명을 지르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저 멀리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다운 씨 남편인데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야, 여기. 하고 소리를 내어보았으나 입에 붙여진 거즈와 반창고 때문에 하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결정장애자 박 선생이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군요. 고다운님은 지금 위독한 상태세요.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 함몰로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상태를 지켜보고 수술 여부도 결정해야 하니까요.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겠어요. 하는 남편 목소리에 이어 정말입니까?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고 박 선생님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너무 심하게 다치셔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슬픔에 젖은 목소리. 다은아, 눈을 떠보렴. 역시 내 생각을 해주는 건 가족밖에 없구나. 비록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힘들 때 이제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사람들이다. 앞으로 더 잘해야지 하면서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바로 옆 병상이요. 하고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서 몸을 비틀어댔습니다. 그러자 남자 간호사가 달려와서는 김미숙님 진정하세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진정제 놔드릴게요. 하면서 주사를 놓았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저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는데 시간이 좀 흘렀는지 어디선가 키득키득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복화술처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야, 입꼬리 너무 올리지 마라. 이어서 난데없이 제 심장을 찌르는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싸! 엄마 이제 200억은 우리 거지? 대트도 봐! 얘, 지금 네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렇게 좋아 죽으면 어떡해. 이제 겨우 우리 돈이 됐는데 다 쓰고 죽어야지. 이제 저 지긋지긋한 짠돌이 잔소리 안 듣고 살아서 속이 다 시원하네. 유후! 하면서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구둣발을 들썩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앉아서 스텝을 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인가 의심을 하면서 귀를 쫑긋 더 기울였습니다. 진짜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제 아버지도 그렇게 궁상 맞더니 이제 우리가 그 돈 펑펑 다 써주자꾸나. 내가 얼마나 큰 손인데 그동안 몸이 근질근질했어. 맞아. 내가 그렇게 차 바꾸자고 노래를 해도 들은 척을 안 해. 돈이 있으면 뭐래. 누리고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했냐? 단명할 팔자라고 했지? 진짜 용하다. 숙진 법사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 그분이 말씀하시길 10년을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이 세상이 네 아들 것이 될 것이다. 발 닿는 곳 모두 네 아들의 땅이 될 것이야. 하셨지. 엄마, 나 그동안 정말 재수 없었어. 나더러 집 보디가드라고 할 때 개소름 돋았잖아. 나는 지 수행비서라고 놀리는 게 죽도록 싫었거든. 근데 얘는 그걸 몰라. 문외한가? 넌 나중에 이 엄마의 공덕을 잊으면 안 돼. 가사도우미 할머니를 내가 내쫓고 들어앉아서
지금까지 온 거야. 너는 나한테 특별히 잘해야 한다. 네, 어머니. 제가 유산을 받는 순간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럴까? 아니, 나는 얼굴부터 고치고 싶다. 젊고 예쁘게. 그리고 마음껏 놀러 다닐 거야. 나도 라스베가스라는 데 한번 가보고 싶구나. 너는? 람보르기니 한 대 뽑고 호텔 생활할 거야. 날찐따라고 불렀던 것들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로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주겠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노숙자로 거리에 나앉은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며 보살펴준 부모님을 비하하고 저까지 농락하는 저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 배신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있던 붕대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사리를 느꼈습니다. 저 두 년놈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테다. 그때였어요. 응급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댕댕병원 응급실입니다. 에? 아, 네. 아, 이름이 바뀌었군요. 아, 그러니까 중환자가 김미숙님, 얼굴 찰과상이 고다우님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 저기 죄송합니다. 고다운님이 여기가 아니고 요 옆에 붕대를 감고 계신 분이세요. 경찰이 사고가 있었다고 전화를 주셨네요. 아, 그럼 이름표를 바꿔놓을게요. 하면서 병상에 꽂아둔 이름표를 바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머나 하면서 발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 다은아. 다은아? 자니? 그리고는 엄마, 자나 봐.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아유, 좋다 말았네. 엄마, 쉿, 조심해. 반말은 쥐가 듣고 단말은 새가 들어. 이 새끼야, 벌써 네가 한 개소리 다 들었거든. 저는 꿈쩍도 안 하고 자는 척 누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이란 걸 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프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저것들을 싸그리 죽이고 싶다는 사리만이 올라왔는데 그때 저 멀리에서 핫도그 냄새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 내 코는 왜 이다지도 개코 모드인 걸까? 박 선생과 남자 간호사가 낮은 곳에 숨어서 핫도그를 폭풍 흡입하는 소리까지. 간호사님,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어요. 여하튼 저는 일단 붕대부터 풀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다름없는 다정하고 선량한 남편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했어요. 연기가 끝내주더라고요. 정말 저 혼자 보기 아까운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아유, 다은아,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저 자식은 바보같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신이 나서 탭댄스를 추는 것 같던데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술술 하실까 싶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괜히 찔리는지 평소 하지도 않던 주접을 떨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붕대 때문에 말을 못해서 답답하지? 나 지금 자기양에서 3단 하트 보내고 있어. 작은 하트, 중간 하트, 그리고 깨물 하트. 자기야, 내 맘 알지? 잘 알지.
날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내 돈을 펑펑 쓰고 싶으신 당신의 진심. 당신의 음흉한 속내. 마침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찰과상 흉터 외에는 크게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차의 외양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면서 그 클래식한 차를 고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아빠의 성견지명 덕분에 제가 구사일생하게 된 건지도 몰라요. 아빠한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성빈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제 남편감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뽀뽀에 눈이 멀어 그걸 귓등으로 흘려들었네요. 그래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에 감겨있던 붕대가 천천히 풀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두 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시신경이 빛에 적응하는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그 뻔뻔한 상판떼기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자기야, 뭐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골프채. 별장 가서 골프채 좀 가져다 줄래? 자기야, 갑자기 골프채는 왜? 당신 머리에 휘두르고 가슴에 휘두르고 그리고 아줌마 얼굴에 휘두르려고. 자기야, 무슨 악몽 꿨어? 아이, 농담을 뭐 그렇게 살벌하게 하냐? 시어머니도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는 듯이 격앙된 목소리로 아이, 그래 다은아. 아이, 말이 너무 심하다. 우린 지금까지 너를 돌보고 챙긴다고 아이, 얼굴 푸석해진 것 좀 봐. 시어머니의 면상이 또렷이 눈에 들어오니까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예,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 똑똑히 잘 들었고요. 녹음까지 했네요. 물론 녹음은 뻥이었지만 그게 먹히더라고요. 남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야, 너 진짜 다 듣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 진짜 인성 쓰레기다. 저 새끼는 제정신인 걸까요? 내가 할 말을 지가 하고 있어요. 뭐? 인성 쓰레기? 야, 그게 네 입에서 나올 고급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쓰레기도 아까운 개자식아! 야, 말이 심하잖아. 아빠가 계셨으면 넌 생매장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렇게 내가 싫으면 왜 결혼을 했어? 아하. 아, 그렇지. 돈 때문에. 돈이 그렇게 좋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결혼할 정도로? 그래서 내 인생까지 망쳐?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가 저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아유, 다은아. 아, 네가 지금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너가 부모 잃고 외로울 때 누가 네 옆에 있어줬는지. 우리잖아. 우리는 네 가족이야. 가족이요? 당신 같은 악마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닐 텐데. 미안해서 어쩌죠? 제가 단명할 팔자라고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면 접으세요. 저 단명할 팔자 아닙니다. 결혼할 때 사주단자에 넣은 제 사주 틀렸어요. 제가 얼마나 덜렁대는지 아시죠? 음력을 넣어야 하는데 양력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한 사주 들고 헛돈 쓰셨네요. 그때였습니다. 저희 고문 변호사님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작은아버지 가족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제가 조용히 변호사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당신들 면상 보기도 싫고 입도 아프니까 이제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세요. 저희 집에 들어올 때처럼 무일푼 알거지로 거리에 나가시면 될 거예요. 변호사님, 저 사람들 다시는 안 보게 해주세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두 모자는 몸싸움을 하면서 아이고, 다은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변명과 핑계를 대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그들과 저 사이에는 불신과 증오의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시로 문자를 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20년 가까이 드나들었던 집에도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부모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집이었는데 저는 새를 놓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을 아프리카에 있는 아버지의 학교로 가서 봉사를 했어요. 도무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 생활에 몰두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BTS 노래에 맞춰 같이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변호사님께 들었는데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는 역 앞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고 전 남편 성빈이는 예전에 투자했던 비트코인까지 쪽박이 나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지금은 감방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엄마나 아들이나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네요. 숙진법사의 말대로 언젠가 이 세상이 아들 것이 될 날만을 기다리며 사실 테죠. 참, 저는 퇴원하고 댕댕병원 응급실로 피자와 수제 햄버거, 핫도그와 샐러드에 각종 음료수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결정장애가 있으신 박 선생님과 남자 간호사님이 부디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두 분 꽁냥꽁냥 하는 것까지 다 들렸는데 정말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쯤 두 분은 결혼까지 하셨으려나? 아무튼 저는 머리를 밀고 절에 들어갈까도 했는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흥이 많은 사람인 거죠.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저는 밥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었고 공부하다가도 3단 덤블링을 했으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고 열광해서 따라 윌리 원카! 흉내내며 걸어다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제 행동을 성빈이가 질색팔색을 해서 그때부터 꾹꾹 누르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누르면서 살아왔던 꿈을 키워보려고 해요. 뮤지컬 공부하러 브로드웨이로 갑니다. 저의 못다한 한을 무대에 쏟아부으려고 해요. 언젠가 제가 귀국해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